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은 홍동백서 조유리 씨 같은 규칙을 잊고 가볍게 준비해보면 어떨까? 가족 입맛과 형편에 따라 고기나 생선을 올리지 않아도, 전을 부치지 않아도 괜찮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5일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잘못 알려진 유교 의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10가지 내외로 줄임으로써 가정 내 불화와 스트레스를 막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이날 위원회가 시연해 보인 차례상에는 사과와 배, 밤, 떡, 고기와 채소, 술 등 9가지 음식이 놓였다. 기름에 지진 전은 올리지 않았다. 1열에는 수저와 술잔, 송편을 놓고 2열에는 구운 고기와 익힌 채소, 절인 채소를 차렸다. 3열에는 밤과 사과, 배, 감을 올렸다. 위원회 측은 홍동백서나 조유리 씨라는 말은 어떤 예서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놓는 순서나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정 형편에 따라 고기나 생선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의 가짓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기름이 튀는 등 조리하기 까다로운 전에 대해서는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목회에는 밀과와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는 기록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위원장을 맡은 최영갑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회장은 이번 차례상 표준안 발표가 가정의례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학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유교와 대중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유교 현대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례 간소화는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 하나다. 성균관은 지난해 2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를 꾸리고 9차례 회의를 거쳐 차례 표준안을 마련했다. 2070년 기준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5일 2021년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세계 조사 대상 2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 구성비는 올해 9.8에서 2070년 20.1로 10.3포인트 증가한다. 50년쯤 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지만 한국은 절반가량이 65세를 넘게 되는 것이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든다.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천만 명에서 2070년 103억 명으로 증가한다. 반면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감소한다. 북한을 합한 총인구도 7,800만 명에서 6,100만 명으로 감소한다. 북한 인구 역시 2022년 2,6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2022년 0.6에서 2070년 0.4로, 남북한을 합쳤을 땐 1에서 0.6로 감소한다. 2023학년도 대입수능 대구지역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시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마감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구시험지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는 24,363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 감소했다. 이는 2021학년도보다 3,410명,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6번지, 052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2022학년도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대구 지역 전체 응시자는 늘었지만 재수생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은 16,604명으로 전년도보다 1,401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은 6,949명, 검정고시 810명으로 각각 544명, 106명 증가했다. 재수생 등 비율은 31.8%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과목별 응시자 중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1826명 44.44%, 미적분 11,389명 46.75%, 기하 1,599명 6.56%로 미적분 선택 비율이 전년보다 5.20% 늘었다. 상위권 대학 교차 지원을 노린 이과생들의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수능 점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이 5일 13년 5개월 만에 1,370원을 돌파하면서 1,400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최근까지 올 하반기 환율 상단을 1,300원대 중반으로 예상하던 것과 달리 1,400원대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8원 오른 1,371.4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4원 오른 1,365원에 개장한 뒤 상단을 높여가며 장중 1,37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월 1일 장중 고점인 1392원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다. 지난 2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 1363원을 경신한 데 이어 4거래일째 연고점을 이어갔다. 종가 기준으로도 2009년 4월 1일 1379.5원 이후 최고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1300원이 뚫리자 최근까지 연내 환율 상단을 1350원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 등에 따라 상단을 올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정점 등이 확인되면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도 달라졌다. 최근 미국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에 따라 금리 인상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졌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위기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돼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환율 전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하반기 환율 상단이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22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억 달러 늘어난 데 이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364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1억 8천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든 외환 보유액은 7월 3억 달러 늘어 소폭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감소했다. 하는 관계자는 지난달 외화자산 운용 수익,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약 2.3% 평가 절상되면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 전체 외환 보유액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3% 상승했다. 이 기간 주요 통화의 달러화 대비 변동률은 유로화 마이너스 1.7%, 파운드화 마이너스 4.2%, 엔화 마이너스 3.2%, 호주 달러화 마이너스 2.0%를 각각 기록했다. 자산별로는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30억 9천만 달러 증가했다. 예금과 비슷한 성격인 예치금은 53억 달러 줄어든 179억 달러로 집계됐다. IMF 특별인출권은 7천만 달러 늘어난 14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인 IMF 포지션은 7천만 달러 감소한 43억 3천만 달러였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47억 9천만 달러로 지난달과 같았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지난달 기준 4,386억 달러로 세계 9위였다. 중국은 3조 1,041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1조 3,230억 달러, 스위스 9,598억 달러, 러시아 5,769억 달러, 인도 5,743억 달러, 대만 5,478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632억 달러, 홍콩 4,4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또 이달 중순 개최 예정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등 한미 간의 국방협의 과정에서 확장억제 공약이 내실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 정부의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2023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개념을 말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달 실시된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UFS 을지 프리덤 실드와 관련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 의원 대표단은 미 의회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매우 확고하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원 대표단은 UFS와 관련해선 한미 군사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연습기간 이루어진 연합야외 기동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방차관이 약 6년 만에 양자 간 회담을 연다.
이른바 초계기 갈등으로 인한 양국 국방당국 간 경색 국면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서울안보대화 행사를 계기로 오는 7일 일본의 차관급인 오카 마사미 방위심의관과 회담을 열고 국방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국방차관이 양자회담 테이블에 앉은 것은 지난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지난 2018년 독도 북동쪽 약 100km 해상에서 저공 비행으로 우리 측 해군 함정을 위협하면서 촉발된 우리 함정의 레이더 조사 논란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우리 군에 대한 일본의 국제관함식 초청 안건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견 접근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보협력 복원 가능성을 살피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엄중해진 영내 안보 환경에 맞서 한일 및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우리 측의 대북 감시 정보 등을 원활하게 공유받기를 원하는 상태다. 이번 회담 성사의 계기를 만들어준 서울안보대화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2년부터 개최해온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다. 경찰이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배 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의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타 유용 의혹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경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정명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말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공흥지구 의혹 수사 경찰관이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사건도 각각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집단관계에 가까운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선언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진실규명이 두렵고 이재명 당대표 수호가 다급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가려야 할 최소한의 도의와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이재명 당대표 비위 의혹 및 관련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음에도 고발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회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무차별 고발로 온갖 범죄 의혹을 무마하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을 하면 나도 받겠다는 발언 자체가 고발을 흥정의 기술로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다. 전 국민을 상대로 낚시성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를 둘러싼 내홍 사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 당대표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해 씁쓸한 감정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개인의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의 명분을 제공했고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등 당대 주요 인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법정 다툼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악용해 범죄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정치권에 복귀했다. 그리고 대선 패배 2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당대표까지 됐다. 이재명 당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라며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의 정치 행보는 이재명 당대표 수사 일정이 종속됐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정당이 된 것이라며 개인을 위한 사당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외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과 동격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그분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노무현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내세웠는데 그 당의 새로운 대표는 반칙을 일삼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당을 특권의 방패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당당히 사법 절차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시한폭탄을 몸에 감은 것은 정통야당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공멸하는 길을 택한다면 당뿐만 아니라 국정마비 사태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그것은 국가에 대한 배임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진이다. 둘째는 특검 임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입법해 특검을 하는 방법이다. 이번 사안도 별도 특검법을 택한다면 전례에 따라 영부인의 실명과 의혹 내용이 법안에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역대 특검을 보면 특검 수사가 반드시 성과를 낸 것만도 아니다며 상설특검법에 의해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혐의 없음으로 나온다면 들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며 우리로서는 공세 종말점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추진 결의를 한 김건희 특검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인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비상의총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자는 결의만 이루어졌을 뿐 어떻게 특검을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상의총은 6일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 대응 등을 논의하고 의원단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맞불을 놓기 위해 급히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특검 추진이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누구에게도 준비돼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했을 때부터 민주당이 역공을 위해 김건희 여사를 끌어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았느냐며 소환 불응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외치는 것은 아직은 방향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방법의 단계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하순경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해제와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방안 등이 협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 폐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해 도입 때부터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컸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새 정부도 해당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풀었다가 자칫 1869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최대 간척지인 새만금 지구에는 이번 감사원 특정감사의 중점 대상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 외에도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마찰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만금지구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새만금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6월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 군산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을 밟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잖은 반발이 일었다. 당시 군산시는 수상 태양광 설치로 주변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어촌공사에 전했다. 지역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 있자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는 주민참여형 투자사업 형태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햇빛 나눔 사업과 별개로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이 공동 추진해 새만금 지구의 설비 용량이 2100메가와트나 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 진행업체인 현대글로벌이 무려 4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설계 업무를 공개 입찰 아닌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상 대도시로 보낼 송전과 변전 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은 5차례나 유찰됐다가 지난 5월에야 겨우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사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만금 지구가 철새도래지다 보니 조류 배설물로 인한 태양광 설비 관리상의 문제도 불거졌다. 이미 설치된 연구용 수상 태양광 패널 위에 갈매기나 가마우지의 배설물이 떨어져 패널 부식 등으로 인한 발전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초음파 등 조류 접근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친환경 발전을 한다면서 조류를 인위적으로 쫓아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캐릭터 지영을 연기한 배우 이유미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게스트상을 수상했다. 미국 TV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4일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게스트상은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마다 주인공급 역할을 한 배우에게 주는 상이다. 염세주의 성향이 강한 캐릭터 지영을 연기한 이유미는 앞서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오징어 게임은 이날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촬영상, 편집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게스트상 등 7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다. 올해 2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대만 에이수스가 LG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장조사기관 IDC가 최근 발표한 올해 2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 에이수스의 점유율이 22.7%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LG전자는 16.2%에 그치며 3위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가 점유율 33.7%로 1위를 차지했고 애플과 레노버가 각각 4위와 5위로 나타났다. 에이수스는 지난 1분기 커머셜용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과 LG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데 이어 2분기에는 전체 시장 2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업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성비가 좋은 에이수스 노트북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경상남도 교육청과 교육용 스마트 단말기 3종을 총 28만 대 보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사업 수주와 온라인 교육 시장을 공략한 것도 주요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